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눈이 많이 왔네요. 생각보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열차가 눈이 많이 묻어 있어서 달리는 열차에 남쪽 지방에 눈이 많이 왔나 싶었거든요. 지금 서울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업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수업이 여기에 학원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학원만 수업하면 굶어 죽죠. 여기저기 있는 수업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거든요. 지난주 복습을 하니까 저런 내용들을 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섣불리 겁먹고 중간에 그냥 일찍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난 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섣불리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튼 지난주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할 텐데 첫 번째 주에 뭐 했죠? 첫 번째 주에 총론을 했죠.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 부동산이 뭐냐 해서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법적인 측면이 내용이 제일 많았죠.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지고,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하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그 정착물까지 하고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단어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택지가 뭐냐, 부지가 뭐냐, 그 다음에 획지, 필지, 필책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법지, 빈지, 또 맹지, 자루형, 토지, 뭐 이렇게 구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죠. 그 단어 뜻만 알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내가 그 단어 구별을 못하겠다. 어떤 단어를 질문했는데 또는 나왔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과 부동산 속성은 시간 너무 들이지 마시라 그랬죠. 나중에도 늦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1편 1주차에서는 총론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서 강론을 들어갔죠. 강론에서 제1장 경제론을 했죠.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이렇게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이었죠.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 해서 여기서는 뭘 구별해야 돼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있었죠. 우리는 이제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해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해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리고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 그랬죠. 시장에 오려면, 물건을 사러 오려면 돈을 들고 와야 된다 그랬죠.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가 유효 수요입니다. 그렇게 유효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잠재 수요고요. 이렇게 측정한다 그랬죠.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개념 중요하다 그랬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공급량 변화라고 표현하고, 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라고 했고요. 얘는 선의 이동이죠.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어요. 균형의 결정,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면 불균형이라 그랬죠. 불균형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합니다.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균형으로 갈 때는 가격이 변해서 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요. 그죠? 근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균형의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돼요. 근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교차점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교차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해야 되죠. 그거는 바로 공급 변화나 수요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의 이동은 얘네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빛들이 굉장히 초롱초롱 맑은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아주 비어있는 상태. 뭐든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별로 감흥이 없는 상태. 아직은 초반이라 아직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업하는가 하면은 깐나내기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나중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괜찮아질 겁니다. 자,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남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기만 하십시오. 참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싹 포맷이 돼서 오더라도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반복해서 저장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있죠.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어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것들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탄력적인 재화가 되는 거고요. 사치제 같은 것들은 그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재화죠. 그런 것들은 수량 변화가 큰 재화, 탄력적인 재화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경기 변동, 뭐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일단 그냥 간단하게 뜻만 했었습니다. 다음에 3주차에서 했는 거는 3주차에 먼저 시장론을 했어요. 근데 시장론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는 거 있었죠.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요거는 과장국수 비비자 했어요. 과장국수 비비자. 과단법적 제한, 매매 기간의 장기성. 부동산은 매매 기간이 길죠. 과장. 그래서 환금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과장국수. 국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국은 국지성이에요. 국지라는 얘기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역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건설사가 지어도 지난주 거 복습할 때는 그냥 감상만 해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거 찾았다면은 벌써 딴 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과장국수, 국은 국지성. 국지성은 지역별로 나타난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수, 수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공급 조절이 더 어려워요. 공급자들도 마찬가지. 빈손으로 시장에 오면 안 되고요. 뭐를 들고 와야 돼요? 물건을 들고 와야 되죠. 수요자들은 돈을 들고 와야 되지만 공급자들은 물건을 들고 와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바로바로 증가해 주지 않으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하고요. 매스컴에서는 이거를 거품이 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과장국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BB,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BBB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고가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충분해야 수요도 할 수가 있고요. 건설업체, 공급자들도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수요 공급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했죠. 자, 요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정책론, 이 2장의 시장론 말고요. 3장의 정책론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죠. 얘가. 시장 기능 하면은, 요거는 자고가 정량했죠. 자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 시장이 배분한다 그랬죠. 앞으로 제가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원 배분은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원 배분을 시장이 한다. 이런 공간이라는 것도 자원이고요. 이런 위치의 토지도 자원이에요. 이런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그게 바로 시장에서 가장 가격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배분된다 그랬죠. 요 공간을 가장 임대료 높게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임차인에게 먼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충분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거기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그게 자신한테 효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공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원이라는 것이 종이든 밀이든 철강이든 원유든 이런 공간이든 그 가격을 제일 높게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엇을 보고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을 가격 기능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부동산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능에 자원 배분 기능 말고 자고가 정량, 교로 읽으라 그랬죠. 교환 기능. 시장에서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고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되고 이런 교환 기능이 있고요. 가격 창조 기능이 있죠.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가격 창조 기능. 그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격 정보예요. 그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은 드리니까 생각은 나죠.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나도 그래도 좀 오래됐지만 생각이 나지 않나요? 벌써 이게 한 달 전이에요. 그죠? 한 달 전 아닌가요? 한 달 전 맞죠? 4주 전. 4주 전에 했는 내용인데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올해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 거까지 복습하고 있죠, 지금. 지금까지 복습을 해도요, 보통은 직전 주에 했는 것만 복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정도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만 적는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지난주 4주차의 걸 복습해야 되는데 아직도 3주차하고 있죠. 한 10몇 분 지났죠, 지금. 그러니까 10몇 분 정도를 더 사용하는 거죠. 더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런지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조금 더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시간. 앞으로는 지금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중요도 낮은 거 아주 난이도 높은 거 이런 건 빼고 이제 굵직굵직한 그 스케치를 그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 2월 달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살도 조금 채워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직전 주에 했던 것만 복습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더 해야 되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이런 거는 이제 타이틀만 적어 드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대론,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론으로 들어와서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죠. 정부 개입. 그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그다음에 조세,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했고요. 이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했고요. 주로 말씀드렸던 거는 정부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 하나 하고요. 하나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개입하니라는 데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어디 개입하는 거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본주의 사회라면은 자원 배분을 누가 알아서 하는데 시장이 하는데 왜 개입하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기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도요 사실은 여러 나라 정부에서 정부 그 여러 나라에서 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보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고 막 이렇게 당이 있는데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당이 있어요. 그 당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 정부가 자꾸 개입하냐 간섭하냐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문제가 있을 때죠.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땐 개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형평성 측면에서는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민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죠.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거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또 구별을 했죠.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직접 개입은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심판보다 말고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어요. 수요자가 되어버리거나 공급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부가 사버리거나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고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정책에 있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토지정책에는 TDR이나 토지비축제도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를 했었고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은 게 뭐였어요? 정부 개입에서 제일 내용이 많은 게 시장 실패가 제일 내용이 많았어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단일 주제로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그 원인, 시장 실패 원인, 외공불비 했어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렇게 외공불비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복습 안 했었나요? 외부 효과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외부 효과는 들어봤어요. 그게 다른 데서 들어본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봤죠. 아마 그러겠죠. 외부 효과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정의 외부와 부의 외부 해서 정의 외부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부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양봉업자 예를 들었죠.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에 많은 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정의외부. 그리고 부외부는 시멘트 공장이 인근에 분진을 날려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자, 이런 정의외부가 나타나거나 부의외부가 나타나면은 적정량만큼 생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품이 적정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거나 더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도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등대를 예를 들었어요. 등대는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요것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충분한 양만큼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외공, 그다음에 불비,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불완전 시장, 독점, 과자음 얘네들도 담합을 하거나 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생산량을 줄인다는 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규제를 하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더 해야 된다를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까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내용이 많다더라. 시장 실패의 내용이 많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공부할 때 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걸 모든 거를 다 흡수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뭔가 갈래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어떤 흐름들이 있구나, 이런 흐름만 파악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론에 이런 큰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더 기초가 되니까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정책에서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켜서 시장에서 물량이 모자란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올라가요? 암시장에서 계약서에는 규제 가격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웃돈을 얹어주고 거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웃돈, 시험에서는 웃돈이라 안 그런다 그랬죠. 그걸 음성적 지불,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임대료 규제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죠.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은 사람들이 보태서 더 넓은 집을 알아보거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시장 임대료가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죠? 대부분의 보조는 다 그렇다고요. 제가 임대료 보조만 예를 든 게 아니고 마지막에 육아 보조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육아 보조, 그는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예를 들어 30만 원 덜 나오게 해서 애들 이제 육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거였지만, 원래 의도는 그거죠. 30만 원을 다 대주면, 보태주면은, 그러면 학부모 주머니에서 30만 원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원비가 어떻게 돼요? 원비가 어떤 형태로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을 넣어요. 이런저런 명목을 넣어서 실제 부담이 더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주머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혜택을 누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혜택을 나누어 보는 거죠. 정부가 보조했는 만큼의 혜택을 수요자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 올라가는 만큼은. 그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품질, 서비스 경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나중 가야 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더 나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은 그렇게 된 거죠.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은 결국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철칙이에요. 똑같은 품질을 전제로 한다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료 보조든 무슨 보조든 보조라는 보조는 다 성격이 똑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세 귀착과 조세 전가했죠. 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이죠.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전가라 하고요. 최종적으로 누구의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조세 귀착이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얼마만큼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딴 데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죠. 임차인들이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있다면 만약에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임차인들한테 월세로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그 임차인들은 다른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내 집이 빈집이 되겠죠. 내 집이 빈집이 안 되게 하려면은 올라가는 세금을 임차인들한테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증가를 못 시킵니다. 집주인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경우죠. 임차인이 빈집들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는 임차인들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임차인들이 주변에 갈 데가 없다면은 거기 밖에 있을 데가 없다면은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더라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다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많이 부담하느냐 적게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책의 문제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 부담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탄력성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탄력성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클 때는 적게 부담하고요. 탄력성이 적을 때는 많이 부담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조세기책에서 했어요. 자, 이게 3주차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투자론을 했어요. 투자론의 맨 뒤에 투자분수 기법 빼고는 다 있죠. 투자론에서는 일단 지렛대 효과 있죠. 앞부분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효과라고 했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타인 자본의 싼 이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싼 이자를 이용해서 내 돈하고 합쳐서 높은 수익을 내면 내 돈도 높은 수익 내고 남의 돈도 높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돈이 낸 높은 수익은 다 내가 갖고 일단 남의 돈이 번 높은 수익은 다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이자만큼은 주고 남는 차익만큼만 나한테 얹어지죠. 그러면 내 돈이 번 수익에다가 그게 더 얹어지면은 실제로 이 계산상 내가 번 돈은 할 때는 내가 번 돈에다가 그게 더 얹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였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애 100만 원 통장에 넣어가지고요. 주식 통장에 넣어서 야 아빠가 주식 해가지고 돈 벌어줄 테니까 여기 넣자 해서 넣었는데 80만 원 됐어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애한테 면목이 안 서요. 그래서 애 몰래 제 돈을 집어넣었어요. 제 돈을 10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18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요거 30만 원. 30%. 상한가 30%요. 요거 30% 하면 얼마예요? 요거 24만 원. 요거 30%. 3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총 통장 잔액이 얼마가 돼요? 이제 원금이 이제 요 원래 있던 원금과 여기 180만 원 하고 요거 54만 원 하고 얼마예요? 234만 원이죠. 자, 234만 원인데 제 돈이 여기 들어와 있죠. 자, A명의 통장입니다. 나중에 세금 낼 때요. 요게 제가 증여한 것이 돼요. 이 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그럼 요걸 다시 제 통장으로 빼야 증여한 것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100만 원만 보내면 돼요. 내 통장에서 100만 원 들어갔으니까 통장에서 100만 원만 빼나가면 돼요. 그럼 현재 주식 통장이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234 됐죠? 234 됐는데 내 통장으로 얼마만 빼준다고요? 100만 원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134만 원 남죠?
맞죠? 자, 수익을 낸 후에는 그냥 100만 원 그냥 돌아간 거예요. 수익은 우리 애가 낸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 통장, 주식 통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안 넣었더라면, 100만 원을 안 넣었더라면 우리 애가 그냥 80만 원에서 갑자기 30% 나오면은 24만 원 되니까 104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돈도 함께 해가지고 내 돈이 번 30만 원 다 누구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애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가 엄청난 거죠. 134, 통장에 134가 남는 거예요. 엄청난 지렛대 효과죠. 이거는 무이자로 빌린 셈이죠. 남의 돈, 아빠한테 이자 주기로 빌린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지렛대 효과라고요. 이게 에버랜드 주식이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100억을 해요. 증여를 삼성전자 이건희죠. 아들한테 100억을 증여를 해요. 이걸로 전환사채를 사는 거예요. 또는 이런 전환사채를 살 때 100억어치 사는데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말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는데 이 상장을 한 게 아니에요. 상상 1000만 원은 되는데 그걸 10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사면 10분의 1에 샀죠. 그럼 졸지에 이게 얼마의 가치가 돼요? 1000억이 되죠. 1000억. 맞나요? 실제로는 얼마를 증여한 거나 똑같아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관계로 이걸 샀기 때문에 1000억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증여세는 얼마의 증여세 내는 거예요? 100억의 증여세 내는 거예요. 요렇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유죄 받았잖아요. 유죄에서 유죄 받았는데 다 사면해 줬잖아요. 또 금방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근데 제가 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통장에 넣은 거니까 통장에 넣었다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는 10년에 2천만 원인가까지는 비과세요. 10년간 2천만 원.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여러분들 통장에 적금 부어서 나중에 2천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애들 통장에 주식 통장이나 뭔 펀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꾸준히 한 달에 한 17만 원 될 거예요. 한 달에 17만 원씩 계속 넣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웬만한 거는 다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럼 원금 2천만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넣은 원금은 2천만 원이지만 그게 4천만 원이 돼 있든 5천만 원이 돼 있든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통장을 애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하라고요. 애 명의 통장으로. 그러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 뭐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래도 증여세는 안 내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건데 키포인트는 바로 뭔가 하면은 남의 돈을 사용하는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남는 차익만큼은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액지렛대 효과라 했고요. 나머지를 이제 반대로 이제 예상보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80만 원 떨어져서 우리 애 거를 빨리 회복을 지금 틈틈이 물어요. 아빠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0%. 말할 때마다 자꾸 물어요. 괜히 왜 자꾸 묻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끌어올리고 싶어서 제 원금을 다시 100만 원 넣었잖아요. 제 원금을 100만 원 넣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10%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다시 10% 마이너스 되면 180만 원에서 10% 또 마이너스가 되면은 162만 원이죠. 자, 내 돈 1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내 돈 100만 원 빼버리면은 애 돈은 6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은 72만 원 될 걸.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꼬라박을 때는 더 꼬라박을 수 있어요.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의 지렛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있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겠죠. 위험과 수익.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했고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래서
예상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예상치는 5%인데 하나는 예상치에서 벗어나도 잘 나오면 7%, 6%, 못 나와도 4%, 3%. 하나는 잘 나오면 20%, 못 나오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편차가 큰 거, 뭐 잘 나오면 20%, 못 나오면 마이너스 10%, 잘 나오면 7%, 못 나오면 3%. 자, 어떤 게 위험이 더 큰 건? 이게 위험이 더 큰 거죠. 이게 위험이 더 적은 거죠. 근데 위험이 크다는 게 이렇게 될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바로 위험의 크기고, 요 5%는 평균이라고 하고요. 평균으로 측정하고요. 요 떨어진 정도는 뭘로 측정해요? 평균적으로 얼마 떨어졌느냐? 떨어진 크기 측정하는 것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죠. 자, 이런 개념을 했고요. 그리고 위험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금법인 여러 가지 중에서 사업상 위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 중에는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나중에 주의하시라 그랬고요. 사업상 위험이나 인플레 위험, 금융적 위험 세 가지를 그나마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하다 보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사업하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사업을 오픈한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장사 안 되는 게 이유가 뭐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은데, 그 수요가 적은 이유가 수요 자체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공급자들이 너무 많으면 그 가게 하나당 수요자들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대체로 장사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손님이 없는 건데, 손님이 없는 게 수요 자체가 없어서 안 될 수 있고요. 수요는 그런 대로 있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안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시장 위험.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은 시장 위험이에요. 장사 안 되는 거. 근데 장사는 잘 돼도 망할 수 있다 그랬죠. 불이 난다거나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외의 기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 그래요. 운영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또는 위치적 위험, 이런 것들이 사업상 위험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과 수익 관계도 있고, 위험을 가능한 한 적게 부담하면 좋은 거, 그런 이제 위험 관리 기법도 있고, 그런 건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에 가서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두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되는 이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똑같이 제시되는 투자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한테 제시했을 때는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 제시했을 때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는 사람마다 똑같은 건데도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은행에 가서 펀드 설명회에 가서 펀드 설명을 듣더라도 똑같은 펀드인데 어떤 사람은 그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펀드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직원이 얘기해줬던 그 예상되는 수익률이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것은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은 똑같이 예상되더라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고, 그래서 뭐가 더 커야 투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더 커야 채택? 요구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 채택?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더 요구 수준보다 높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분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얘가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 있죠. 그게 요구 수준이에요. 그거보다는 더 높아야겠죠. 그게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떡잎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각종 지원도 해주고 무슨 개인 레슨도 시키고 무슨 과외도 시키고
이게 뭐예요? 요구 수준보다 넘을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을 거니까 계속 키워주는 거고, 안 그런 애는 어떻게 해요? 야, 알아서 해라. 내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첫째는 별로 공부하고 관계없어. 그럼 네 알아서 해. 둘째는 잘하는 거 뭐 이러면 적극 지원. 이렇게 됐나요? 예상 수익률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요것이 나의 뭐보다 높아야, 요구 수준보다 높아야 채택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버려야 되죠. 어떻게 됐나요? 자, 그거 했어요. 이제 수익에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채택을 한다. 이런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했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 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없다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라고 그랬죠?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에 있는 모든 주식은 다 영향받는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특정 투자 안에만 영향 미치죠.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더라도 어떤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좋은데,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 갖거나, 둘도 부족하면 셋으로 3등분해서 나누어 갖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설령 둘로만 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둘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효과가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올라가서 벌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 나중에 요와 관련된 것은 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자, 이게 포트폴리오고요.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였어요. 화폐 시간 가치. 여기서는 6개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했어요. 4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의 숫자를 이용하느냐. 모두 표가 6개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했어요. 지난주에.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증한다라고 하고요. 미래 어떤 금액이 있을 때 현재 금액으로 바꾸는 것을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금액 한 번 일시불의 금액이 미래 일정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간과 연 이자율이 몇 %인지를 찾아서, 표가 있다 그랬죠. 그 표에서 몇 년 몇 %를 찾으면은 여기에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 곱하는 숫자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표의 이름. 그 표의 이름은 여기는 일시불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표, 줄여서 내가라 그래. 내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내가 계수표에서 찾고요. 미래 일정 시점의 금액이 현재 얼마하고 똑같으냐. 이걸 계산할 때에는 뭐를 곱한다?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에 일시불이죠. 일시불. 일시불에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요. 현가가 현재 가치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런 표가 있다 그랬어요. 표에서 이게 10년이고 연 10%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하고 같으냐 할 때 이런 표가 있어서, 이쪽은 퍼센트, 이쪽은 기간, 여기도 일시불 내가에서도 여기 퍼센트, 여기 기간, 요 표가 있어서 거기 해당하는 표의 숫자를 여기에다 곱하면 이 숫자가 되고 여기에다 곱하면 이 숫자가 된다.
그 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표의 이름을. 그러니까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랬어요. 매기간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형식은 뭐라고요? 이거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연금. 여기서도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거예요. 한번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미래의 목돈의 크기죠. 미래의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연금의 내가계수표가 필요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 자, 요거 할인된 금액에 합산된 금액, 목돈이죠. 요 금액을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표에서 찾아서 곱셈만 하면 돼요. 여기 숫자. 자, 요것도 이제 나중에 또 보완을 할 거고요. 자, 이게 화폐 시간가치계수까지고요. 지난주에 했던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를 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현금 수지 측정했죠. 공식.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제가 이제 원룸주택 한 칸당 한 칸당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원룸 20개가 있는 그런 수익성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수익성 부동산. 여기서 가능총소득해서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5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모두 몇 칸? 20칸이라 그랬죠. 가능총소득은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 그랬죠. 그게 1억이라면 이 돈이 내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내가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돈은 1억보다 적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실 있죠. 공실. 빈 방이 비었을 땐 돈이 안 들어와요. 또 방은 찼어도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은 내가 주머니에 잡을 수 있는 돈이 뭐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돈이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이죠. 실제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이런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준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장밋빛만 보고 살 가능성이 많죠. 이거 보지 말고 뭘 더 봐야 돼요? 이런 것을 좀 봐야죠. 근데 요걸 봐도 조금은 더 과대평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경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 빼고 이제 빼는 게 생긴다 그랬죠. 경비를 빼면은 순영업소득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 이게 이제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살 때 전혀 남의 돈 없이 내 돈으로만 하면은 이게 다 내 것이 되겠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요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그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세전현금 수지 요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3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세전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후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2,500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유순전후 이렇게 외운 후에 혹시 이거 안 했나요? 지난주에? 가유순전후 해서 그다음에 가능총소득, 유는 유효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저는 세전현금수지, 후 세후현금수지, 가유순전후 해서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부터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일단 내가 손에 잡은 돈 9천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영업경비, 그 다음에 이거는 부채 서비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사무소를 오픈하면 이거 브리핑을 해야 돼요. 이거 브리핑 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을 중개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무실, 이 수익성 부동산 이런 걸 중개할 때는 이거 브리핑 해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의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소득세 이렇게 3단계로 빼는 거죠. 여기 2,000 빠진 거고요. 여기 4,000 빠진 거고요. 여기에 500이 빠진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부채 서비스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자만 빼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할 때는 원금 이자를 같이 뺍니다.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는 이거 이자만 빼면 돼요. 실무를 할 때는 이자만 빼는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원금 이자. 됐습니까? 자, 여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가유순조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유효에서 출발해서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일단 가유순조에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수, 세후수지 이렇게 가유순조를 먼저 외우고 유효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 빼는 것만 따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하고 그 다음에는 경비 빼고 순이 남고 빚 갚고 전이 남고 세금 내고 후가 남는다. 요거를 외우시라 이 말씀이죠.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기타 소득을 다 하죠. 기타 소득은 영업 외 수입이라고도 해요. 영업 외 수입.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본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다 영업 외 수입이에요. 임대업에서 본업 외 수입은 주차장 수입이나 자판기 수입 이런 거예요. 본업 외라면 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 이제 자기 회사 은행이에요. 회사 건물이에요. 은행이 회사 건물인데 거기에 남는 공간을 세를 놨어요. 은행이 쓰지 않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은 그런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타 수입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뭘까요?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그게 영업소득이에요. 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이렇게 소득이 주된 수입이라고요. 걔네들이 수수료 수입 있죠. 은행도 우리 왜 수수료 수입 있잖아. 우리가 뭐 송금하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수수료 수입은 뭐예요? 그거는 영업외 수입이 걔네들은 그게 수수료가 본업이 아니에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수익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업 외의 수입은 전부 다 영업외 수입, 기타 수입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 외우셨나요? 가유순조는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10분 쉬는 시간 동안 요거를 다 외우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돼야 이제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요.